오늘은 이 한국 재계의 역사 그 자체로 불릴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을 모셨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편집인협회 부회장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우선 서영원 편집인협회 회장의 인사말씀, 그리고 손경식 회장의 모두 발언,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영원 회장님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새벽녘에 문을 닫고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역시 놀라운 계절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의 초입에 우리 경제계 최고 어른이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손 회장님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화 그리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한평생 혼신을 다해 뛰어오셨습니다. 저도 지난 20여 년간 정말 가까이서 손 회장님의 기업 경영과 위기 돌파,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말 드러나지 않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손 회장님의 이런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근원적인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은 설명이 필요 없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1939년에 태어나셨고, 보니까 파우치 박사가 올해 연말에 이제 퇴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우치 박사님하고 연세가 같으세요. 같으시고 경기고 2학년 때 검정고시를 보시고 3개월 만에 서울법대에 들어간 수재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이제 옛날에 조상제안서라고 한일은행, 전통적인 한일은행 일하시다가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MBA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 MBA 하신 거는 획기적이신 일이죠. 학자의 길로 가셔도 참 성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삼성가의 이제 큰아들, 작은 아들 분리 때 제일제당으로 합류하셔서 어려운 과제들을 잘 해결하셨습니다. 특히 CJ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CJ 제일제당 그룹을 실질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셨고요. 이후에도 CJ 그룹 경영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대한상위 회장, 경영자총연합 회장직을 기꺼이 맡아서 고비고비마다 이 정권의 이해하고 상관없이 당당하고 거침없이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및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이를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간은 얼마 안 지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예리한 진단과 인사이트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편협 간부 여러분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추승호 연합TV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패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차고 품격 높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손경식 회장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경식입니다. 오늘 한국신문 방송편집인 협회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양원 회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하면서 또한 상위 회장과 경청 회장으로 일하면서 생각해온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중요성,
또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한국은 부존 자원이 없는 후진국이 신산업사회로 도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제외하고는 20세기 경제발전사를 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6.25 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에 달하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 세계 7대 수출 강국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뛰어난 인적 자원, 위기에 강한 역동적인 국민성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과 노력이 오늘의 경제 강국을 만든 힘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가 정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의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과 창의의 정신으로 정의됩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이러한 혁신과 창의, 도전의 기업가 정신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이 땅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된 산업들을 일으켜왔고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병철, 정주영 고인의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을 일으킨 분들, 또 많은 중소기업을 일으킨 분들의 성공 요인은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장률 하락,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이를 극복할 동력인 기업가 정신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의 발전이 주춤하다는 조사기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적한 난제를 넘어 좀 더 성장하려면 기업가 정신을 활발히 일으켜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2006년 EU 집행위원회는 기업가 정신 교육 없이 EU의 미래는 없다는 선언 아래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 함양과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오슬라 어젠다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비즈니스 창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가적 교육훈련, 기업 성장 단계별 장애 요인 제거, 기업가 정신을 재점화시켜 후대 기업가 양성을 권고하는 내용의 기업가 정신 2020 액션 플랜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은 세계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불굴의 도전을 지속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1인당 GDP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의 각종 조사를 보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기업가 정신이 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132개국 중 24위 내지 2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정을 선호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리가 보장되는 공무원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더 크게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편하고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생각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와
이에 기반한 각종 규제 그리고 취약한 조세 경쟁력,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기업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의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개혁이 우선입니다. 기업하기 좋고 기업을 격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강력한 규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허가 규제를 위시해서 각종 행정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고 까다롭습니다. 시장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규제는 다른 나라에도 보기 힘든 강도의 규제입니다.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기업의 투자나 소유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다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게 됩니다. 우리가 공정거래 규제에 투입되는 국가 사회적인 자원이 해외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법 규정에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 기업인이 일상적인 경영을 하는데도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법령에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이 5천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까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기업인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금 부담도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는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 상속세 세수는 전체 조세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인에게는 평생 키워온 기업의 매각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있어 세율 인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세 방식도 비상속자 중심의 상속과세보다는 상속 받는 사람 중심의 유산 취득세 과세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 대다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 세제 개편도 시급합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를 세율 인하 같은 전향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투자에 대한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지원 방안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개혁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높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대립적 노사관계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노사관계 문제들은 1953년에 제정된 낡은 노동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노동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선 기업들이 급격한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규제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개선해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운영 및 파견과 관련한 규제도 시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 현장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산업 현장의 법 질서가 바로 서야 협력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도 더욱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기업을 비판을 합니다.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일할 당시 중고교 교과서에서 450개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부에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있으나 사회 교과의 일부로 포함돼서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만들고 담당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체험 위주 교육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은 창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신생률과 기업 소멸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2.1%로 OECD 주요국 평균인 45.8%보다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이는 생계형 창업이 많은 우리 현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면 정부가 헌신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자 하는 기업가를 선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혁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으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기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기술 진보가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 혁신을 낳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시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기업인들이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 정신의 분발을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교수, 젊은이들이 바이오, 게임 등 새로운 창업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체제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을 더욱 활발히 하려면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더 강구하고 기업가 정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경청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회장님 충실한 모두답 발언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제 경제 분야 전문 기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모두 발언에서 저희가 질문할 거에 답을 상당 부분 해 주셨지만 전문 기자들이셔서 심도 있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질문안은 11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질문하실 분들은 많고 또 시간은 지금 한 1시간 한 25분 정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질문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핵심만 짧게 그리고 하나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요. 발언이 끝나시면 다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 손 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편하게 먼저 말씀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질문자가 겹칠 경우에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죠. 회장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전기차 산업도 보호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 업체라든가 배터리 업체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또 우리의 논리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회장님도 미국에 지인도 많고 하셔서 그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난제에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딪힌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잠깐 뵀는데 그럴 때도 제가 같이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현재 뭐 다 걱정하는 단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첫 번째 우리 박진 외무부 장관이 미국 측에 우려를 우선 표시를 하셨고 또 한미 FTA에 기반해서 이게 FTA 정신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필을 하고 또 우리 민간 해당 산업 부분에서도 미국 정부 쪽을 좀 더 설득을 하고 또 여기 의회도 좀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동차 산업계가 매우 큰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풀어야 될 것이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 김광덕 부회장입니다. 아까 발제 말씀하시면서 이 한국 경제의 문제로 이제 잠재 성장을 하라. 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세금에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법인세 인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 논리로 결국에 그거는 대기업 특혜가 되고 자칫 기업 유보금 세금을 줄이는 대신 기업 유보금이나 늘리는 거 아니냐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설득하실 생각인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업인의 또 기업하려는 의욕을 많이 깎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이고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정부가 특히 또 추경호 부총리가 취임을 하고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세금을 다시 조정하는 전반적인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가 상당히 지금 문제고 세법 개정안이 지금 넘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국회에서 쉽게 응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의석이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경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야당 의원들을 많이 지금 설득해서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당 지도부가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릴는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특히 야당에 대해서 많이 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 세율뿐만 아니라 이 세제에서 다른 세제에도 좀 상당히 손을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법인 세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좀 해결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안은 내놓았지만 그 성사 여부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도 좀 보조를 같이 맞춰 가지고 우리 경제계가 좀 상당히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25%로 하게 되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25%에서 지금 22%, 3%인데 네. 3%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그래서 25%로 쭉 간다면 그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 줄어드는 것이고 자금 마련이 그래서 좀 내려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 투자재 재원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투자를 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은 세금이 낮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도 일부는 지금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종전과 달리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세금이 더 높으면은 세금이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런 면에서 우리 국내에서 또 기업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세금은 좀 내려야 됩니다. 기업을 국내에 붙잡아야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YTN의 김선정 해설위원실장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 질문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어제 주요 경제 관련 기사들 제가 제목만 좀 불러드리면 어제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였고 주가도 출렁하고 있고 무역 적자가 66년 만에 최대 255억 달러, 물가가 24년 만에 상승률 최고다 이런 기사들이 주로 있습니다. 실제 회장님 이제 경영도 직접 하시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은 기업가들이 지금 어떻게 경영 계획을 짜야 될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호소도 많이 하고 있고 길게는 97년 외환위기 또는 2008년, 2009년의 리먼 사태만큼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어떤 게 많습니다. 회장님,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한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난제에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환율이 1,340원까지 대미 환율이 갔고 머지않아 또 1,400까지도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겠느냐 또 이러한 좀 아니란 생각들도 가지고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로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특히 또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등을 외국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한 11년간
좀 안정된 환율을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주 뜻밖의 이런 큰 그 난제에 부딪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아마 정부로서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지금 당혹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지금 그 벗어나야 되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그 수출 활동을 좀 더 강화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뭐 우리 가장 큰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 활동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그 또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환율이 높으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건 확실한 거고 이건 오히려 또 우리 물가 체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또 주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뭐 우리로서는 수출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 하나 있어야 돼요. 또 이게 물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또 수입도 조금 줄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 오일만 예, 논설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내일이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기조 말씀은 없으셨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로서는 그 가치 외교와 외교 안보 문제가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굉장히 최악의 관계를 맞이했습니다. 그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하고 또 지금 칩 동맹 그 소위 말해서 공공만 그 문제 관련돼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담보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그 중국 대사관에서 주최한 리셉션에 가서 제가 또 뭐 축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그 수출액이 크기 때문에 제일 큰 수출 대상국입니다. 또 중국도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나라가 자기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거래액에 지금 2위 국가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 중국과 뭐 잘 그 좋은 우호적 관계로 나가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삐그러진다면은 그건 상당히 큰 그 문제를 안고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우리나라 그 외교력에도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진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좋은 그 설린 관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우리에게 또 압력을 엮고 있고 또 중국 또한 또 우리에게 압력을 사실 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에 끼어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진영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좀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갈 수 있는 거 하나고 둘째는 우리의 그 애로를 양국의 외교상 잘 좀 처리를 해서 좀 좀 우리에게 좀 그 섭섭하게 여기는 것을 좀 가라앉도록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행히 그 우리나라 지금 이번 외교 이 팀들은 그 중국하고 미국의 외교 팀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참 다행입니다. 그 우리 그
그 박정환이 상당히 그 중국의 그 외교 책임자들하고 또 미국의 외교 책임자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각 국군도 나라마다 자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도 그 절충점에 결국은 따라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봤으면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중 갈등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이게 낀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뭐 속된 말로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인데, 근데 이번에 뭐 반도체 문제도 있지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만 한국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일본도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게 서로 뭐 이렇게 싸우는데 강대국들이 초강대국들이 싸우는데 이 중견 강대국들, 중견 강국들이 서로 좀 힘을 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기차 문제만 해도 유럽이나 일본 이런 자동차 업계 또 그다음에 우리 경제 단체들이 좀 연대를 해가지고 미국 쪽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오히려 지금 그 국제 무역 질서를 좀 깨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WTO 규정도 좀 어기고 있는 거고 한미 FTA도 어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대해서 뭐 중국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국제 규범을 좀 지켜라 그런 것도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한미 FTA에 기반해가지고 그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강하게 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지금 이 다른 나라들도 뭐 가만히 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많이 될 테니까 이것을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나라가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에 이렇게 항의하자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건 오히려 미국에 섭섭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국이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은 같은 얘기가 포커스가 맞춰질 테니까 뭐 그런 면에서 할 건데 이것도 지금 뭐 미국에서 그런 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또 혈중할 수 있는 막 그런 기회는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면 또 우리 자동차 전기차 조립을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지금 현대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조지아에서 공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결국 막 그렇게 된다면은 또 미국으로 가버린다면 국내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에 많은 현대차를 예를 들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매우 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외국에도 공장을 더 설치하고 하는 장기적인 중기적인 그런 대책은 세워가면서 미국은 또 설득을 해서 FTA를 근거로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세계일보의 추천열입니다. 이게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바이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게 뭐 중국을 견제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현상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쪽에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전기차 부분이랄지 뭐 반도체를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지금 많이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에 따르는 어떤 국내의 일자리 문제 지금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미국으로 옮기자는 그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를 해결하려는 그 기본적인 핵심이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국내 일자리 부분이 매우 좀 우려가 큽니다.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게 최근에도 이렇게 미국의 일자리에서 한국이 그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를 1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쩌면 뭐 큰 시작 중에 시작이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게 좀 미국판 이런 리쇼어링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리쇼어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까지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면 성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내 그 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잘 유치도 안 되고 있는 격부터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재편,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이 일자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리쇼어링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무엇을 풀어야 우리가 이 기업과 일자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를 같이 또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뭐 트럼프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자기네 나라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는데, 뭐 바이든도 미국 대통령인데 결국은 같은 뜻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두 대통령이 어느 누가 되더라도 미국 국익을 위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 데는 뭐 같을지 않느냐. 그 배경은 딴 게 아니라 미국 전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둘째로 그 한국의 입장인데, 한국이 종전하고는 미국에 있어서 경제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뭐 동남아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투자가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업하기 좋다 하는 것을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투자가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 한국을 종전같이 대하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이제 한국의 비중을 자기네들도 알고 좀 얘기하는데 다소 우리 한국 쪽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문제는 그 뭐 리쇼어링 문제도 말씀을 했는데, 우선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가 리쇼어링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뭐 이걸 주요 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오는 그 다음 금요일 날 대구에서 규제 혁신을 위한 그 회의를 주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업 단체장들도 거기를 좀 갑니다.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야 되고, 또 하나는 규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리쇼어링 할 때 들어올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국에 제가 전에 한번 조지아주에 갔었는데, 거기에 기아 자동차가 공장을 지어서 완공을 했는데, 그때 조지아 정부에서 땅값을 뭐 30년인가 걸쳐서 1년에 1불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저 빌려준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또 도움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이 한국의 어느 화장품 회사가 지난번 코로나 때 미국에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 미국 정부에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군데는 10억 또 한 군데는 15억 해당하는 그 지원을 주 정부가 바로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 회장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막 찾아다니면서 해도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도 못했는데 정부에서부터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있는 업체를 불러들이는데 단순히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재무적인 지원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지금 우리도 그 지금 국제적으로 전부 다 세계화가 돼 있는 이러한 그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화되는 거를 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뭐 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경쟁하는 건데 외국이나 여기나 같은 조건을 줘야지 조건의 차이가 난다면 그 기업으로서는 좀 혜택을 보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도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이동훈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이 한중 뭐 미국과의 이 통상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화가 그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미 하원 의장 반 아시아 돌면서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면은 그 우리 정부보다는 이재용 회장이랄지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이 재계 인사들 위주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실상 기업인들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협상 파트너로 해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민간주도 성장 그거에 반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외치지만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냐 바이든처럼 이렇게 직접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다른 나라 기업인이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통상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자국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완점이 있을지 그 좀 기업 여기 경총 입장에서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저 기업 활동에 앞에서 리더로 나가는 것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뭐 기업인에게 많은 그 사업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8.15 사면할 때 정치인은 여치 않고 기업인들을 넣어가지고 사면을 한 것이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기업인에게 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바이든이나 그 트럼프가 모두 다 기업인을 상당히 중시를 했고 뭐 바이든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2년 전인가 여기 왔을 때 마지막에 또 우리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상당히 그 격려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 트럼프도 상당히 우리를 또 칭찬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한테. 근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기업인을 활발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야 또 우리 기업가 정신을 또 더 부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그 모두 받아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기업가 정신도 지수가 있고 그런데
올라가는 데 따라서 GDP도 올라갔다 하는 뭐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업인에게 더 많이 활기를 주고 하게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정부에서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상 우리 윤 정부는 요전 정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의 법 집행입니다. 노사 분규가 일어나서 야단인데 거기서 정부가 자꾸 뒷전만 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수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정부가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노동 문제에 있어도 앞으로 조금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기업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점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앞에서도 리쇼어링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리쇼어링을 해도 지금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들어오는 기업에서의 인력, 그러니까 약간 저급, 약간 노동력 중심의 인력을 지금 상당히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상당히 좀 미스매치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임금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규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셨을 때 접근 방식이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야지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또 해외로 나가고 있고 고임금 또 해외는 또 상대적으로 또 국내보다는 저임금이고 이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있지만은 또 일선 중소기업부터 또 그런 경우에 대기업도 포함됩니다만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할 수 있는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구인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산업 현실과 대학의 교과 과정이 서로 미스매치가 돼서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학에서 길러내는 사람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사람의 미스매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하던데 10년 전에 삼성전자 말로는 서울 공대에 컴퓨터 학과 정원이 60명이었고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도 한 60명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 공대는 숫자에 변화가 없고 스탠포드 대학은 지금 한 650명 돼서 10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 정원 제도니 이런 것도 많이 좀 풀어서 돼야 돼요. 왜 대학 정원 제도를 못 푸느냐 했더니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가지고 못을 박아놨는데 이걸 함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이 대학 정원에 대해서 대폭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기능공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선소들도 지금 용접공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많이 동문서주하고 지금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 직업훈련을 상당히 시키고 직업훈련 학교를 많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할 때도 거기 직업훈련 학교가 있어서 그 정부가 물론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한 2,000명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고 재우고 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급여까지 주고 시켰는데 그 모든 것이 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그 직업 훈련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코리아헤럴드 신용배입니다. 손 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이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었던 거에 덧붙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큰 걱정은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와 그리고 이제 강달러 지금 추세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수출 활동을 강화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독려해서 좀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경총 입장에서 정부 쪽에 좀 어떤 대책을 촉구하실 예정인지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수출 활동 강화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수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도 풀어달라고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이미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 선거 중에 후보자들에게도 했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새 정부에도 건의서를 내고 해서 우리 건의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또 그 세제 관계도 많이 좀 개선하는 안을 그 기획재정부가 내서 부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거의 상당 부분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바뀌어서 전에는 저희가 건의를 해도 저희 말이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건의를 하니까 뭐 그대로 받아주고 그래서 좀 우리도 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하실 때 보면은 우리 성장률을 높이고 그러려면은 기업가 정신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일 강조하셨고 또 그와 함께 이 반기업 정서가 그동안 많았는데 이런 거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역동적인 이런 창의와 도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도전 정신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흐름을 보면 반기업 정서가 중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낮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 사명 같은 데도 찬성률이 좀 높게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하려면은 뭐 정부라든가 사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 반기업 정서를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려면은 경제 단체 그리고 그 기업들 자체도 여러 가지의 어떤 투명한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 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에 이런 반기업 정서나 기업가 정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와서 기업 경영이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맑아졌는데 그만큼 사회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또 탈세하려고 드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국세청장을 모시고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분 말씀이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하러 다니고 하는데 탈세하는 여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세법 해석을 가지고 국세청하고 또 조사받는 기업하고 간에 충돌이 나서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그런 데 있다고 하면서 그 기업도 상당히 맑아졌다 하는 것을 국세청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할 때 기업이 자꾸 이것을 그 무리하게 탈세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그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을 너무 매기려고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또 좀 탈출하려고 좀 위협한 일도 덜 할 경우도 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규제, 세제 이런 걸 할 때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로서도 지금 이제 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합법화해서 하려는 게 있고, 막 그것이 여러 그 시일이 가면서 이것이 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 제도를 상당히 강화를 기업으로서 하고 있고, 또 감사 제도도 지금 기업으로서 상당히 넓히고 있고, 감사위원회도 기업에 두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더 기업을 맑게 만드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기업들도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나아가서 하고 있는 게 ESG 운동입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또 이 거버넌스 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 각 기업마다도 그 ESG 관련 보고서를 매년 낼 수 되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청도 우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ESG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 뭐 실무자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CEO나 그 다음 사람 정도의 랭크 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줘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매우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우리나라 그 기업의 그 프랙티스 실제로 일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그 기업 반기업 정서 또는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거나 지표에서 뭐 어떤 변화를 알고 있는 거 계시면 그런 게 있는가요? 예, 그 반기업 정서 문제에 대해서는 더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조사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나아지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우리 스스로 절박함을 느껴야 되니까, 그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업들이 사용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용자인 우리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노조를 대항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기업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방향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변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몇 년 후 되면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하여튼 한국이 나가야 될 방향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규제 하나 관련된 건데요. MB 정부는 전봇대를 없애겠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에 가시를 뽑겠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맞자법에서 맞자법을 그런 규제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시절부터 모래주면을 내려앉게 하겠다. 내려놓게 하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규제가 확 늘어나요. 관료들이 늘린 것도 있지만 막대한 파워를 가진 국회 권력들이 소위 말해서 배지들이 잘 모르면서 만든 규제들이 엄청나게 또 많고요. 결과적으로 규제 하나는 항상 공연불에 지나지 않나. 그래서 저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경청 차원에서 또는 경제단체와 함께 규제 하나를 하는 의원들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상을 줘서라도 규제 하나에 대한 점검단을
가동시키는 건 어떠신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뭐 앞으로 규제 완화에 앞장서 있는 공무원을 에게 우리가 감사의 그 표시를 뭐 표창이나 그런 걸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한다 하지만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정부에서 입법을 하는 거는 다 그 규제심의위원회가 자체가 있어서 그게를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의원에게 부탁해서 의원이 발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 의원이 발의한 거는 지금 정부의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되니까 의원 입법을 통해서 규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다가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원 입법도 규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 불안감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금 논의를 해서 어떻게 좀 관전을 시키보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대는 못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네. 대우조선 최근에 예. 하청노조 파업이 예.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노노 갈등인데요. 강성 노조를 대표하는 기존의 기득권 노조, 또 그리고 이제 비기득권 노동자들의 이제 갈등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산업 구조, 특히 그 임금을 비교를 하면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약 9,700만 원 본사는 받고 1차 협력사는 거의 한 50% 60% 정도 받고 2차 협력사는 그것의 50% 60% 정도 받고 그렇지만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가 한 8,600만 원, 1차 협력사는 6,000, 2차 협력사는 한 4,000 몇백을 받아서 이렇게 엇물려 있는 구조가 이제 일본의 구조고 한국은 이렇게 꺾어져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노노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근로자끼리의 소득 양극화, 격차 확대, 노노 갈등 이 문제에 대한 회장님의 해법이라든가 아니면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게 우리나라 임금 구조의 지금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임금의 이중 구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너무 난다. 우리는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 50%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본 같은 데는 70% 정도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데 임금이 비교가. 근데 우리나라는 더 낮거든요. 그게 이중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또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임금 구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하나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우리나라 임금은 연공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는 사람 매년 한 호봉씩 승급해가지고 임금이 높아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공 여기서 우리가 성과급, 직무급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경청으로서는 지금 임금 연구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금 문제가 반드시 이게 좀 해결이 돼야지 지금과 같은 이중 구조에 또 연공법에 의해서 임금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또 노사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좋은 그것은 지금 MZ 세대들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 연공법을 반대를 합니다. 성과급을 내놔라.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하고 이 사람들하고 사이에 상당한 그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도 노조가 상당히 좀 시들어들었던 것은 그 이 일본의 MZ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상당히 주장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앞으로 이런 그 임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개혁이 없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노사 문제가 자주 또 일어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걸로서 답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뭐 업종별, 뭐 규모별로 좀 유연성을 두겠다는 뭐 의미를 읽혀집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그 경총의 개편 방안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우선 기본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은 그 합의된 걸로 좀 갔으면 합니다. 제 기본 원칙은 근로자도 너무 몸을 혹사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그 제한을 가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별 사정에 있어서는 좀 더 좀 자유로운 노사 간에 합의가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 하면은 주 52시간은 좋은데 어떤 때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달에는 좀 60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1년간을 계산해서 보면 주 52시간이 된다든지, 또는 뭐 3개월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주 평균 52시간이 되면 되지 않냐, 막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를 그냥 한 달을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한다면 너무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정이 그 주문을 우리가 뭐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문 발주하는 사람한테 딸린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그 기업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겪는 게 모든 게 주 52시간이라는 게 너무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평균에서 52시간을 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하는 기간을 좀 더 늘리달라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서 그 반년으로 반년 6개월이든지 그렇게 늘려주면은 되겠다 하는 뭐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점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중부일보의 김현우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나 세계화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국내 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가 좀 닥치고 있는데요.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으로도 많이 그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전체를 너무 한 잣대로만 봐서는 아니 되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기업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지금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공장 부지에 있어서 그 공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 유치를 한다든지, 지방 정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더 이상 지금 그 지방에서 사업하는데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최저임금을 업종의 구분 없이, 지역의 구분 없이 다 동일 잣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는 반대다. 그래서 그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도 달리하게 해달라. 또 또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달리 해달라. 뭐 이런 것을 정부에 뭐 요청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은 그 기업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그 혜택을 지방으로 오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각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구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좀 이 유치가 기업에 지방 가는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는 데 대해서 이제 그 세제 면에서도 우리 국세 세제 면에서도 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걸로 한다면 지방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9시가 이제 넘었고요.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질문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질문 더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손 회장님 고령이신데도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1시간 이상의 질의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용도 60여 년의 어떤 재계 연륜이 묻어나는 훌륭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편집인협회가 재계 원론을 모시고 이렇게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재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그 원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송경식 회장님이와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